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2년 3회차, 지난 3월 13일 날 진행이 됐던 일곱 번째 영상이겠네요.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가능하면 저희가 실무론 영상은 안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회차에 대한 걸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결론 때문에 실무론까지 같이 준비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무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당연히 1장에서 나왔을 거고요. A형이니까. 첫인상 형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가 뭘까요? 이건 보기도 똑같고 이 밑에 5개 주어지는 보기도 똑같았던 문제가 2020년 6월 달에 나왔었고요. 그 이전엔 2018년도 5월 달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럼 보기로 볼까요? 처음 주어진 정보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경우, 자,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초대효과처럼 이것이 나중에 수용되는 정보의, 자, 여기까지만 전체를 봐도 거의 다 초대효과에 대한 이야기처럼 흘러갑니다. 기본 지침이 되어 맥을 잇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수용되는 정보를 예를 들어 튕겨내버립니다. 또는 부정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초대효과가 되겠죠. 근데 기본 지침이 되어 맥을 잇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줄이 결국 정답을 지목하고 있는 키워드가 될 거고요. 특히나 맥을 잇게 됩니다. 라는 게 나오거든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맥락 효과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누구나 아마 다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 중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제시된 청각적인 요소를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이라고 나와요. 청각적인 요소래요. 여러분, 시각적인 게 55%, 청각적인 거 원래 이제 준언어적이라고 부르는데 38%, 그다음 언어적인 거 7%. 이게 이제 대면 상황이죠. 이게 비대면으로 바뀌면 청각적인 거, 준언어적인 게 86%, 언어적인 게 14%.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메라비안의 법칙입니다. 자, 이 중에 청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언어, 쉽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형태, 메시지라고 불려지는데 이거 빼고 나머지 것들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자, 첫 번째 말씨라고 나와요. 말씨, 흔히 이제 말투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맞죠? 음성, 맞아요. 표정, 저희가 소리를 듣고 표정을 유추할 수는 있어요. 뭐 어떤 TV 방송 프로를 보니까 최근에는 목소리 갖고 그 범죄자의 몽타주도 그린대요. AI가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메라비안이 정의한 건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표정은 아니죠. 억양, 들어가죠. 억양 분명히 소리로 나오는 거니까. 전문 지식은 소리로 듣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의 내용, 이것도 다 메시지에 대한 관점이겠죠. 이렇게 따지면 답은 가, 나, 라가 들어가 있겠네요. 청각적인 요소, 저희가 기본수 학습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상황별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최근 들어서 인사 문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할 때 특히나 CS 리더스는 목예, 보통예, 정중예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리더스와 더불어서 많이 준비하시는 SMAT, 서비스 경영 능력 자격이라고 되어 있는 SMAT 같은 경우는 이제 하스피탈리티 분야라고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놨던 관점이 있죠. 그래서 양례, 목례, 보통례, 정중례 이렇게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느 상황입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그냥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놓고 예시에서 다음 중 뭐 연결이 올바른 것 또는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 유형은 2020년 6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보기도 똑같이. 그 이전엔 2018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됐습니다. 1번. 실내 혹은 복도에서 같은 사람을 자주 만날 때 무조건 저희가 해야 될 거 목례입니다. 보통 예를 하도록 합니다. 잘못됐죠. 2번.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사에게 인사를 할 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예입니다. 정중예를 하도록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3번. 사람들이 많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임원과 만났을 때 목례죠. 필히 정중예를 하도록 합니다.
안 되죠. 목례는 불편한 곳, 좁은 곳, 대표적으로 한 번 본 사람을 자꾸 본다든가 이런 관점입니다. 4번 결혼식의 주인공일 경우, 결혼식의 주인공이라면 뭐 신랑 신부겠죠. 예식을 찾아오신 친척 어른께는 감사의 의미로 정중례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결혼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최대한 격식을 갖춰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화장실과 같이 자 불편한 이게 뭐예요? 종소가 아니라 장소입니다. 오탈자는 정말 뭐 계속적으로 나오네요. 장소에서 상사를 만났을 경우 저희가 목례하셔야 됩니다. 목례를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남으로 주의합니다. 잘못된 표현이겠죠.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하나만 정확히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경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분명하게. 근데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바른 경우를 더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공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 문제는 뭐 동일 유형도 2020년 9월달에 나왔다가 그 이전에 2018년도 4월달. 유사 유형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그럼 문제가 바뀌나요? 아니요, 문제가 안 바뀌고요. 얘는 보기가 바뀌어요. 보기가 워낙 많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020년도 11월 달에도 출제가 됐고요. 2018년도 7월 달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네, 이거 잘 보면 한 시험을 한 번 또는 두 번 텀 정도를 지나가면서 한 번, 두 번이라면 안 되겠네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출제를 했던 문제 유형입니다. 전통적인 공수법 그럼 남좌여우부터 떠올리시면 되죠. 아주 간단하게. 1번 공수는 의식 행사에 참석하거나 어른을 뵐 때 반드시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2번 공수는 배례의 기본 동작으로 배례, 절하는 예절, 두 손을 앞으로 모아서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남좌여우 흉사시나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남우여좌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남자와 여자의 손 위치는 다릅니다. 남좌여우 끊임없이 떠들잖아요. 4번 흉사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합니다. 남좌여우 이게 평상시입니다. 그죠? 흉사시일 경우에 손위치가 뒤바뀌거든요. 이때는 남우여좌가 되죠.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평상시와 흉사시의 손 위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 여우, 남우, 여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다 1장에서 출제가 됐다는 전통적으로 나오는 것들만. 자, 이번부터는 2장 고객 상담입니다. 불만 고객 관리와 관련해 컴플레인, 자 컴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컴플레인, 단순한 불평, 불만 정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조금 격하게 표시할 때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고 조금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만들어질 경우에, 발전하게 될 경우에 클레임이라는 걸로 가게 되죠. 뭐 유산, 또 뭐 당연한 권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청구하다, 요구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처리 시에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그 컴플레인에 대한 거 물어봅니다. 이 문제는 유사 유형 기출 문제가요. 2020년 1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1번 설명은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분명하게. 거짓된 걸 갖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그죠? 두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3번, 상대방에게 동조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듣습니다. 맞죠? 4번, 고객은 근본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악의를 갖고 오는 사람이라고 믿으실 수는 없는 겁니다. 5번, 고객이 잘못이 있을 경우 명확하게 지적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고객이 잘못이 있을 경우에 잠깐만 와보세요. 당신의 잘못은 이겁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욕을 한 바가지 안 얻어먹으면 천만다행이죠. 분명하게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하는 것보다는요.
분명하게 그냥 어떤 고객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걸 우리의 입장을 좀 돌려서 표현하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게 될 겁니다.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 중 불만 고객 응대의 기본 원칙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불만 고객 응대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침해 원칙, 그 다음에 책임 공감, 그 다음에 감정 통제, 언어 절제, 역지사지 이렇게 돼 있어요. 5가지가. 이 문제, 이 5가지 응대의 기본 원칙 이걸 봤던 문제는 2020년 9월 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가, 피해 침해 원칙 맞죠? 나, 언어 절제 맞습니다. 다, 감정 통제 맞아요. 라, 책임 공감 맞습니다. 마, 자의식 개인화? 자의식 개인화?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 역지사지 맞습니다. 사, 이심전심? 이심전심이 아니라 역지사지죠. 그죠? 이렇게 따지면 가나, 다라, 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답이 뭘까요? 가나, 다라, 바? 가나, 다라, 바. 2번이네요. 2번. 네, 2번. 그러니까 저희가 뭐 2번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5가지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이 문제는 향후에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5가지 유형을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조직 내부에서 자 코칭입니다. 코칭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나와요. 흔히 보고 계시는 기본서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코칭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눠지는 건 이제 컨설팅과 옛날에는 그 카운슬링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카운슬링이라는 개념 자체보다는 컨설팅이라는 범주를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서 코칭과 컨설팅 이렇게 2가지를 나눠놓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코칭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 코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질문 스킬이라고 저희가 불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강사님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강사가 답도 선생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칭이죠. 컨설팅 같은 경우는 강사님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컨설팅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구별하면 자 2020년 1월 달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 1번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었을 때 흔히 저희가 이제 OJT 하죠. OJT 코칭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2번 교육 훈련 후 추가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이것도 1대1로 붙어갖고 하겠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관점 코칭이 필요합니다. 3번 업무상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맞습니다. 4번 신입 직원에 대한 적응 지도 및 훈련이 필요한 경우 맞아요. 이것도 OJT에 관련된 거잖아요. 5번 경영 환경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됐을 때 코칭을 하게 된다. 선배님 저 이번에 저 승진 요번에 명단에서 누락된 거 이건 분명히 인사상의 불이익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겁이 다 되고 네 원인도 당신한테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원인을 찾아드릴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좀 극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5번 설명이 잘못된 거죠. 네, 이건 코칭이 필요한 경우라고 선생님 보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예시를 들었던 거, 선생님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 거지. 선생님 절대 그런 예시를 기억하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코칭에 대한 이 갖고 계신 개념 자체가 잘못 인식됩니다. 제가 이 예를 들어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인 거야? 라고 할 때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화응대. 자, 전화응대라는 거 보니까 2장이 벌써 끝났네요. 2장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실무론에서 2번째로 되는데 요번 챕터, 요번 시험에서는 굉장히 적게 나왔네요. 문제가. 다음 중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이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워딩을 바꿉니다. 100% 워딩을 바꿀 거기 때문에 얘는 뭐 다른 데서 끌고 온다든가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워딩을 바꿀 거기 때문에
전체 보기 5가지를 꼭 그냥 차근차근 한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시고요. 요것과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됐던 건 2020년 11월 달에도 나왔고요. 그 이전엔 2019년도 5월 달에도, 그 또 이전엔 2018년도 1월 달에도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1번,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혼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서로 간에 대화를 좀 하셔야지. 전화응대로. 기본적으로 내 말만 냅다 떠들면 안 되죠. 2번, 플러스 화법을 사용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씨와 억양에 유의합니다. 한동안 얘가 이제 마이너스 화법이 자꾸 나왔었죠. 3번,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의 사용은 되도록 자제합니다. 네,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상대방의 경험에 맞추세요. 라는 관점으로 보면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고 전문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퍼즈와 잠깐 멈춤과 단어 선택 또는 어떤 명확한 발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분명하게. 4번, 부정적인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려고요? 그냥 막바로 거기다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려고요? 네, 그럼 응대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회적으로, 쉽게 해서 위에 나왔던 저 플러스 화법처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차선책 또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고, 워딩을 바꿉니다 라는 문제 스타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호칭의 기본 예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건 웬일인가요? 뭔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왔을까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문제는 그럼 강사 내가 볼 뭐 4회차, 5회차 거기도 출제가 될까? 출제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네. 대신에 이렇게는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는 안 나오죠. 다른 호칭에 대한 다른 유형이 출제가 될 거예요. 이 문제 유형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이렇게 많이 나왔대. 야, 그럼 내가 볼 때 이거 4월달 4회차 너 5회차에도 이거 나올 건가 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동일 유형 기출문제가 2020년 8월달에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유사 유형이었습니다. 결국 유사 유형이라는 건 문제가 바뀐 건가? 아니요. 보기가 바뀌었던 겁니다. 1번, 공적인 자리에서 친구나 동료처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경우 누구누구씨라고 하여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맞겠죠. 이건 분명히. 2번,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대면하는 경우 누구누구씨 혹은 이와 유사한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3번, 친구나 동료처럼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적인 자리에 한해 이름을 불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더군다나 술 먹는 자리에서. 4번, 직급과 직책 중에서 더 상위 개념을 칭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입니다. 맞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5번,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상급인 경우 성, 그 다음에 누구누구씨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저보다 선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더 상급자인데 거기다 대고 박정민씨 이렇게 부르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시죠? 이름을 부를 때 조금 바보처럼 불렀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의 전화 서비스에 대한 거.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중간 보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이 문제도 참 잊을만 하면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인데, 요것과 동일하게 문제가 나왔던 건 하다못해 보기도 똑같고 문제도 똑같고 정답도 똑같았던 20년도 8월달, 그 다음에 2018년도 4월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1번, 상황이 바뀌어 방법을 변경해야 될 때 중간 보고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2번, 업무 완료가 최종적으로 임박했을 때 한 10분만 더 하면 업무 완료가 임박 끝날 것 같습니다. 이때 쫓아가서 부장님 10분만 더 기다리세요. 그럼 바로 끝이 날 겁니다. 중간 보고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이때는 중간 보고가 아니고요. 빨리 완료가 되면 빨리 완료를 시켜서 마지막에 가서 직접 보고를 하는 게 가장 원칙이죠. 그래서 업무 완료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때 이럴 때 흔히 저희가 중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3번, 4번, 5번도 다 맞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저희가 어렵지 않게 문제의 보기의 워딩이라든가 이런 것만 체크하고도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관점 꼭 체크하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을 풀어봤고요. 만약에 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에 대한 솔루션이라든가 뭐 기출문제 자료라든가 또는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 여기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카페고요. 그냥 무슨 뭐 리더스가 어떤 시험입니다. 이런 거 한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건 다 이 카페를 통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2022년까지 기출문제 가입하셔가지고 뭐 가입 인사, 시험에 관련된 질문, 뭐 이 정도 뭐 어렵지도 않은 거죠. 이런 거 하시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저 문제집을 구매하신다면 그 어떤 기본서 학습의 재학습도 필요 없고요. 오답 노트 따위는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미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게끔 챕터별로 나눠놨습니다. 네, 한번 꼭 합격이 필요하신다면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저희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제는 눌러주세요.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